20대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독서 논술 선생님으로 한 20년을 했어요. 학원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40살부터 이제 10년 넘게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했더니 저는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제 인생은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와 마음을 모르고 살았을 때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졌고 더 따뜻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다는 게 뭔지 그리고 마음은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치유를 갈망하는 건 역시 우리가 성장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멈출 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괴롭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성장을 꿈꾸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두렵지만 우리는 또 성장해야 하고 라는 것들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성장학교 안에 이러한 여정들을 가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초중 고등학교 또 성인들 집단을 운영하는 각종 힐링 교육이나 또는 변화 성장을 안내하는 교육들을 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모이셔서 저의 어떤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작가로 또는 1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육들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막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연을 요청한다고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인문학 강연을 가서도 애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눈을 마주보게 하고 막 경험을 시키면 다들 막 난리가 나요. 절친인데도 눈을 마주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막 이런 경험들 시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6월 달에 우리 마음성장학교가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촌에 이제 좋은 교육장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역 수칙에 따라서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들을 많이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은 거의 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목표까지 그 학습자들을 데리고 가고 그들이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그분들을 1년 만나고 2년 만나고 이러면 아마 그 구조화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대상들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를 시켰어요.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짧은 시간에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기 때문에 구조화 시켰지만 제가 굉장히 노련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제가 한 50살이 넘었으니까 제가 한 30년의 교육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과 그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바꿔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바꿔서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교재에 넣은 것은 모두 활용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아이들이랑 읽어요.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건 저는 교사들하고도 읽지만 아이들하고도 읽는데 이건 마음성장학교의 모토고 우리가 선생님이랑 너희들이랑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많이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이름을 쓰고 참가 날짜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에 대해서 4주 여정인데 이 워크북에 보면 굳이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교사들에게 주는 팁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교사들에게 주는 팁인데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운영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감정, 욕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그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중학생들과 이걸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같이 읽어봐도 되겠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랑 할 때는 이거 읽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선생님이 알고 인지하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교사들이 나중에 구입을 해서 한번 물론 이거 그냥 막 복사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비슷하게 자기가 구조화해도 되지만 저는 그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재구성해 보고 이런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팁들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성할 때가 4월 달에 구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운영을 했으니까 학기 초에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나누었을 때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애들이 또 얼마나 다른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학급 경험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학기 초에 나누면 좋은 책들로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습 목표는 아이들과 매 시간 읽었어요. 읽었는데 처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거를 제가 막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걸 다 인지했으니까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구성할 때 초, 중, 고등학생을 다 생각해서 구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용어에 맞추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초중고등학생들을 다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좋은 가치를 담은 단어들, 의미 있는 언어들은 아이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것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부터 배울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애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장애학급에 갔을 때는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나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되게 걱정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모르는데요. 이렇게요. 장애학급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덩치가 저보다 크고 또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엔 너무 멀쩡해요. 이 의식이나 마음에 있어서는 평범한 그 일반 중학생들이 상처받는 거에 있어서 똑같이 상처받고 친구가 놀리면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존감을 낮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대고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같이 읽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얘들아,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뭘까? 하면서 생각은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너희들이 저 선생님은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또 뭐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겠다 라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수업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어떻게 말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 각각의 학급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서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알게 될 거고 너도 알게 될 거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수업의 모든 시간에는 나 그리고 너,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것을 그 공간의 크기가 사이즈가 있다면 그 공간 사이즈에 맞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커다란 원을 만드는 경험을 한다든지, 두 명이 서로 서서 뭔가를 주고받는 경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일방적인 어떤 지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도 보지만 너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있다는 걸 매 시간 경험시키는 수업들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다, 이런 말은 어른들만 좋아할 것 같죠. 아이들도 이 존재를 존재답게 만드는 말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가 여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이런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때 어떤 애가 손 드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설렁탕 먹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집 설렁탕 집이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설렁탕 사놨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정말 그거 생각나기도 하겠네.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오늘 이따 집에 가서 먹을 설렁탕을 생각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넌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칭찬해 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어요. 몸으로 마음으로. 그걸 매 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마음을 나누고 성장한다라는 게 뭔지 그런 것들 경험시켰어요. 만약에 이제 유치원에 지금 계신 분이 두 분이 있으니까 유치원 아이들과 할 때는 이것들을 유치원의 용어에 맞게 좀 바꿔서 아이들에게 매 시간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일방적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의사소통,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암호화된 언어를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뭐 빨간 반 그러면 짝짝 이러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는. 근데 제가 그 학교의 공간을 가만히 느껴봤더니 아, 이곳에서는 질서가 너무 중요하구나. 안전하게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안전에 대한 가치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밖에 많은 가치들을 다 죽여버렸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따가 또 보여드리면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그치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제 제가 이 초등학교 수업을 이제 덥석하겠다고 했던 데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알려드리면 이거 학교에서는 잘 못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해보리 이러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약서를 아이들하고도 같이 읽었어요. 이 서약서는 그 참여 대상에 맞게 조금 조절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에 같이 정직하게 나눈다는 게 뭔지,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안내했고요. 정직은 이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정직한 거. 배고프면 배고프다, 슬프면 슬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정직이야.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직은 도덕과 윤리 안에서의 정직일 텐데 그 정직의 개념을 좀 바꿔줬어요. 내가 나에게 정직한 게 가장 정직한 거다라는 거.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는 친구가 이야기할 때 야 그거 아니라고 막 이래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도 그러고.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이런 말이 올라와도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 친구 생각은 저런가 봐 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중립적인 태도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요 그냥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이런, 이제 저는 오랫동안 독서 논술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그 독서 논술 선생님 할 때 저는 아이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너희에게 단어를 하나 선물할 거야. 단어를 하나 선물할 거야. 근데 그 단어 하나를 선물 받기 위해서 많은 성인들이 인문학을 듣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모르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내 마음을 안내해 주는 걸 듣는데, 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저 단어 하나에 응축되어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되게 뭔가 아하를 느끼거든요. 인문학 강의에서는. 그쵸? 아이들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 말로 장황하게 설명했던 게 아, 그게 저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선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이런 어려운 단어, 지금 여기 이런 거 나는 40이 돼서 알았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나?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알았다면 그 소중함의 가치와 더불어 아이들에게도 그게 전해져요. 애들이 얼마나 미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유치원생부터. 그쵸? 유치원생부터 내가 뭐 먹고 살까를 너무 걱정해요. 그게 왜 그래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애들한테 다 흘러가서. 그래서 우리 애기들에게도 지금 여기 행복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냥 그 용어 그대로 알려주셔도 괜찮다. 왜냐면 그 단어 하나에 품어져 있는 그 에너지와 그 감정과 정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번. 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 중에는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궁금하지. 그러면 지금 가만히 그 단어를 생각하는 너를 한번 느껴봐. 그게 바로 그 뜻이야. 그 뜻이 특별한 게 없어. 뜻을 몰라도 괜찮아. 그냥 너 마음에 그 단어가 생각됐을 때 느껴지는 거, 그게 다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저는. 그러니까 중학교 수업할 때도 선생님들이 막 너무 걱정하셨는데 이따 버추 잠깐 활용하는 거 나오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서명을 하거든요. 이 서명을 하는 시간에 엄청 놀라운 애들이 경험을 하는데 너무 즐거워요. 이 서명을 왜 하냐면요. 저는 이 코칭이라는 게 존재와 존재가 다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동등한 우리가 참여할 때 내가 너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동료야 라는 걸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함께 지켜나갈 거야 라는 서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인을 받는 시간이야. 내가 이 약속 지킬 거란 사인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받으면 너무너무 신나해요. 그리고 선생님 사인도 받아도 돼.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도 사인을 요청하는 애들이 있죠. 요번 초등학교 때는 정말 제가 한류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그게 사인을 받겠다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사인하다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하나 써가지고 초등학교 강연을 다녀야지 이 생각을 했답니다. 자,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사인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매번 하는 과정인데 매번 너무 좋아하시는 과정이에요. 아이들과도 했어요. 뭐냐면요, 이 활동에는 굉장히 많은 심리학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할게요. 제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의 목표를 잡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제가 아주 어린 대상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쓰는 그런 기법인데요. 아이들과 할 때는 이번에는 아이들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자신이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직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설사 그 직면을 할 만한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지나온 인생이 너무 힘겹고 뭔가 어려웠던 아이들은 직면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과의 수업에서는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동물로 표현해 볼 거야.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에 맞게 조금 바꿔도 돼요. 근데 중고등학생들과 하실 때는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애들 대체로 자기가 찌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그 찌질함에서부터 벗어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꿈꿀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꿀 수 있는 걸 하나만 붙잡아도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를 말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함과 동시에 그 딸려오는 그 책임감, 이것이 너무 힘겹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면 이 여정에서는 이제 무난히 갈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워크북에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걸 아이들이랑 안 읽어요. 근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2명씩 짝을 지어놓고 또는 3명씩 4명씩 짝을 지어놓고 너희들끼리 한번 나눠봐 라는 그룹 활동을 하는데, 초등학생의 하고 가서는 이거 하나도 안 읽어요. 읽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색지 하나씩 나눠주고 지금부터 이거 할 거야 이러고 그냥 색지를 나눠주고 그냥 활동을 했어요. 물론 여기 워크북에도 종이가 있어서 이 공간에다가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런 걸 활용하면 숙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색질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걸 같이 읽었어요. 진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거야.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이렇게 쓰면 친구가 이럴 거라는 거 두려워서 못 쓴다면 아마 우리는 또 쪼그라들 거야. 거짓말로 자꾸 얘기하고 내가 아닌 걸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쪼그라들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져. 한번 우리 그걸 경험해보자. 이러면서 진실이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진실을 얘기할 때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경험할 거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그 상상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한 5, 6학년이 되면 이 기법에 대해서 선생님 그거 한다고 뭐가 돼요?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상상은 굉장히 힘이 세.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랑 할 때는 이런 영어 좀 던져주면 애들이 좀 있어빌리티 이런 거 아시죠? 애들이 좀 중고등학생은 이런 거 좀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좀 뭐 좀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생하고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띄워주시면 돼요. 예, 초등학교 할 때 이거 안 띄웠어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띄운 거예요. 저는 그리고 상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상상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상상해서 사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부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난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을 버리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중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본연에 가지고 태어난 상상의 능력이라든지 그 창조하는 능력을 다 버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들과 이제 제가 그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상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얘기해요. 위대한 과학자들, 위대한 미술가들, 음악가들은 가만히 상상을 많이 해.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 작가지? 선생님은 작가인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막 상상을 하고 나서 아 이거야 라고 시작하면 선생님은 글을 쓰거나 강의를 만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멍하니 보고 있죠. 왜냐면 진실한 어떤 경험을 나눌 땐 누구나 다 멍하니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상상이 내가 어떤 동물하고 비슷한가 라는 상상은 아마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음악가들도 하는 그런 상상과 똑같은 거야. 선생님도 매일매일 하거든. 자, 지금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를 동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하고 의미 부여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본질적인 자기의 자아를 그림으로 표현해내요. 그리고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얘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표현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학급은 어떤 학급이었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꺼번에 섞여 있는 분교였어요. 분교. 저는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내가 늘 꿈꾸던 분교 선생님의 경험을 제가 했고요. 거기에는 또 2명의 자폐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가족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6학년 아이가 자폐 아이가 막 돌아다니며 안하다가 제자리에 앉히고 막 이러면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너무 재밌고 놀라웠는데 이 학급에 있는 2학년 남자아이가 엄청 잘생기고 엄청 똘똘한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쓴 거예요. 치타. 앞에 꾸며주는 말은 못 썼어요, 얘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꾸며주는 말을 썼죠. 근데 얘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아, 치타를 샀어. 치타는 왜 그린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자기는 달리기를 잘하는 축구 선수래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치타처럼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아이들이 동의했어요. 맞아요. 쟤 달리기 진짜 잘해요. 쟤는 축구도 잘해요. 하고 막 동의를 해줬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그 받아들인 그 뿌듯함, 그 인정과 칭찬 속에서 난 진짜 치타다라는 거를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맞아. 선생님은 너가 정말 치타처럼 날렵하게 뛰는 그 축구 선수가 지금도 축구 선수니 얼마나 멋진 축구 선수가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한번 언제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막 이랬더니 얘가 막 너무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거, 배운 거, 적용할 거 한번 써보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변하고 싶은 걸 쓰는 게 재밌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아이한테는 이 수업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누군가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 글씨도 다 틀렸어요. 이랬지만 이 아이는 아마 내 안에 있는 치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과 수업에서 이 배운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걸 쓰는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그 삶의 주체로 자기가 내가 뭐 배웠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게 이 수업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살아서 참여하게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걸 꼭 하시고요. 이거는 예전에 중학생들과 했던 수업이에요. 자기 인식 수업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했고 저는 오프닝 수업에서 이렇게 스티커, 인정 칭찬 스티커를 나눠주고 막 붙여주는 활동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여기다 남은 거를 붙인 거예요. 또 이렇게 시를 읽어주고 그리고서 자기를 인식하는 이런 수업도 하고요. 마인드맵도 똑같이 했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는 그림책을 읽을 때 얘들아 그림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 라는 거를 뭐 심리학적으로 안내하진 않아요. 하지만 감정이입이라는 거를 안내했어요. 감정이입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아닌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에 내 마음과 몸을 이렇게 넣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라고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읽을 그림책에 내 감정을 이입해서 여기 있는 학급의 친구들이 누구랑 닮았는지 나는 또 누구인지 또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학급을 운영해 나갈지 4주 동안 우리 어떻게 할지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꼭 들려주고 싶은 키워드를 여기다 그냥 써버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이들이 찾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의도하는 바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틀리는 게 왜 나빠? 틀린 걸 알면 되지. 스스로 고치면 되지. 아이들에게 이 문장을 찾아보도록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더 집중을 하게 되는 어떤 독서 논술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PPT를 만든 건 아이들이 어떤 대상에 참여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 만들었어요. 내가 문장을 뽑아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장을 뽑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게는 이 선생님이 틀려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단을 운영할 때 집단의 규칙을 만들기를 할 때 이용을 하면 아이들이 많이 마음이 한 번에 열려요. 뭔가 발표를 시키면 막 온몸이 막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막 이런 아이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가 막 제 사례도 나눠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식은땀이 났던 제 기억들을 얘기해주면 애들이 에이 거짓말이지 아 진짜야. 그런데 이렇게 컸어. 선생님 이렇게 컸어.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공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면들은 막 이런 장면들이에요. 틀리는 게 왜 나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두 끌어안고 틀렸다고 웃거나 바보라고 놀리거나 화내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어우러진 이런 장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학급 아이들 같은 경우엔 이 문장이 되게 좋다고 그랬어요. 좋은 문장 하나씩 뽑아보자라고 했고 우리가 앞으로 틀리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 중학생 장애학급 친구들은 그동안 첫 시간부터 마음이 열려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 동생이 있는데 누나가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놀리고 괴롭히고 막 이러면서 얘기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이 문장을 아이들이 뽑았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4주 동안 이런 학급을 만들 거야. 선생님은 너희들이 하는 무슨 말이든지 다 좋아.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게 3개나 있지만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장면 한번 펴보자. 이렇게 해서 장면을 한번 펴보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문장은 이런 거는 그냥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 코로나여가지고 35분 수업이에요. 뭐 얘기 나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걸 했어요. 요거 하나를 우리가 진행할 거야 이러면서 봤더니 그 환경이 이렇게 칠판이 있는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장을 하나 쫙 써주고 환경을 이용해서 즉석해서 아이들에게 여기다가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씩 써서 붙여보자 그랬더니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모범생으로 쓴 친구도 있어요. 틀리면서 성장하면 하는 그럴 수도 있어. 성장하는 거야. 속상해하지 마. 이게 완전 어른처럼 모범생도 있고 다 괜찮았지만 그 괜찮아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랐어요. 틀릴 수도 있지. 다음이 있잖아.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애학급 친구들이었는데 절대 기죽으면 안 돼. 거의 대부분이 이걸 썼어요. 그래서 그림책 수업을 하면 놀랍게도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대상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 문장들, 장면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놀라워요. 이거는 예전에 했던 그 학급에서 있었던 건데 막 틀려도 괜찮아 이러면 애들이 엉망진창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존중받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수업을 하든지 얘 너무 재밌어요. 이거 봐요. 놀라워요. 착해요. 틀려도 괜찮아를 읽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기하죠? 네, 선생님이 웃으셔서 정말 틀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랑 하고 싶은 약속을 하나 정해보자 이랬어요. 이때는 자기에게 하고 싶은 약속. 그랬더니 언제나 최선을 잘한다, 다 한다가 아니라 최선을 잘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존중할 때, 정말 존중할 때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업의 여정에서는 배운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걸 써요. 이거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수업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적용할 걸 쓰는 거야. 선생님이 해줘서 재밌었다 이런 건 안 써도 돼. 선생님이 재밌게 한 건 당연하지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칭찬은 쓰지 마 이렇게 써요. 선생님 칭찬 쓰지 마. 너희들이 내가 재밌는 거, 네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안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기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제 내가 아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어떤 느낌일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대단한 것인지도 몰라. 나도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 저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느낌에 대해서, 오감각에 대해서 깨워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장애학급이 참여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애학급이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 친구는 휠체어를 타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이 친구들 중에 혹시 상처받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얘랑 똑같은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참여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근데 이 수업을 하는 동안 걔가 완전히 동일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장애학급에 있는 친구가 이 히로라는 친구를 보고 저 아이가 나 같아 라는 경험을 했고 그 아이의 몸이 막 뜨거워지고 너무 뿌듯함이 차올라서 1교시를 하고 잠시 쉬어야 되는 잠깐 그 아이가 이제 자기의 뿌듯함과 막 그런 걸 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잠깐 이제 수업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책에는 이제 여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친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것도 역시 아까 상상과 비슷한 영역으로 또 가는데 아이들의 눈을 감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는 잘 보기 위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눈을 감았대. 우리도 한번 눈을 감아볼까? 이렇게 해서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서 눈을 감으니까 뭐가 보여? 어떤 소리가 들려? 막 이런 걸 아이들과 같이 해봤어요. 책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히로가 이렇게 해봐요. 히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말이라는 친구를 생각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건 어떤 걸까? 이렇게 해봐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걸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어떤 걸까? 막 이런 걸 해봐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이 장면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특히 이 정서가 표현되는 장면을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애학급 친구는 여기에서 많은 동의를 했어요. 이 친구는 다 무너진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이 혼자 있는 건 어떤 걸까? 엄마도 아빠도 없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거. 근데 많은 장애학급 친구들이 부모가 있지만 혼자 있는 경험을 늘 하는 거예요. 정서상. 친구가 있지만 외톨이가 된 경험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히로는 엄마 아빠가 없는 걸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되지가 않아 라고 아이들 책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볼 수 있는 장면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를 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히로가 이런 얘기해요. 이 친구를 보고서 이제 엄마 없는 거, 아빠 없는 게 어떤 걸지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도 너처럼 가만히 있는 걸 한번 연습해 봤어.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 꼼짝 않고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 100배는 더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 히로야, 너 참 대단해. 너가 좀 학자 같아. 라고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히로가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런가? 움직일 수 없는 건 정말 대단한 건지도 몰라. 나도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르지. 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 종일 하는 상상들 이런 거 상상하거든요. 뭐 이런 거. 우주에 대한 상상, 분자에 대한 상상, 고대에 대한 상상 이런 걸 하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느껴봐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마지막에 휠체어가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휠체어 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2시간 수업을 하는데 여기는 정말 자폐 성향 친구가 되게 많이 있어서 사실은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2시간 연장해서 수업을 못해요. 쉬어야 되고 아마 1시간 하고 또 못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랬는데 첫날부터 시작해서 2번째 날까지 한 번도 우리가 여유 있게 쉰 적이 없어요. 5분을 딱 쉬었는데 5분 동안 쉬는 시간은 늘 쉬는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친구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고 저를 안아주고 가고 그 처음부터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쉬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에게는 히로에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잘 전해지도록 한번 친구에게 써줘보자 했는데 그 써줘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칭찬의 말을 많이 못 들어서 우리 어른들도 다른 사람을 인정 칭찬하기가 어렵지만 아이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버추카드를 활용해서 했어요. 버추카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온 수많은 그 세월 동안에 늘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 아름다운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딱 등장하자마자 많은 선생님들이 긴장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 단어 뜻을 모르는데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선생님, 저도 몰라요. 저도 이 단어 뜻을 몰라요. 얘들아, 선생님도 이 단어 뜻을 모르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왠지 좋은 말이 있어. 왠지 마음이 끌리는 말이 있어. 그 말들을 골라서 쓰면 돼. 오늘은 뜻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느껴서 그 단어를 골라보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 단어가 어울릴 만한 친구한테 선물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걸 다 읽어봤어요. 감사, 결의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읽어보고요. 박수치고 이걸 다 읽어본 다음에 골랐어요. 골라서 친구에게 써줬어요. 이건 요번 학급에서 쓴 건 아니고 지난 학급에서 썼던 거고 예전에 이 친구들이 쓴 거예요. 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썼어요. 그리고 사랑, 상냥함 이거는 거기에 자폐 성향이 제일 심했던 친구가 이걸 주고 싶다고 저한테 오라 그러더니 이거 써줄 거야 이러더니 옆에 보조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이 장애학급은 선생님 반 학생 반이었어요. 옆에 다 보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손잡아 달라 그러고 자기가 이거 써주고 싶다고 사랑 저한테 써주고 싶다고. 상냥함 제가 그렇게 상냥한 사람인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모든 그 제가 참여한 모든 클래스에서 저한테 그렇게 애들이 상냥하다고 착하다고 그래서 제가 저의 재발견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그 장애학급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야말로 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학급뿐만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 학급이나 모든 학급에서 다 이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애들이 다 정적이 되었어요. 그렇게 생기 넘친 애들이. 닉 부이치치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영감받은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정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익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언니 누나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발견이 돼서 다시 살게 되었대요. 다시 살게 된 닉 부이치치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절대 만들지 않았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써야 되는 거지? 해서 자기의 쓸모를 찾아간 거예요. 나는 희망을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그냥 희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해요. 제 예전에 중학생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은 어디서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기가 나는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돈을 내.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야.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유튜버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예전에만 해도 애들이 그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도인이 모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야말로. 그리고 그 BTS도 얘기하잖아요. Speak yourself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이야기할 때 릭브리처츠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지만 난 행복해요. 라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았어. 너희들은 어떻게 태어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냥 말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다 뭉클했어요. 우리 다 모두 뭉클했어요. 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사탕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드릴 팁 중에 하나는 이 책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막 연극도 하고. 그래서 이런 책을 쓰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치유에 대한 책을 쓸 때는 너무 유명한 책을 쓰면 그 치유의 여정이 안 된다. 왜냐면 애들이 다 잘난 척 하느라고 나 이거 알아요 이래가지고 책을 읽는데도 집중이 안 돼요. 다들 알아. 그래가지고 아, 유명한 책은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을 할 때는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 단어들을 읽게 했고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들이 있어. 그런데 이 감정이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 그랬더니 배고플 때, 화날 때,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때, 그럴 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럴 때는 우리가 이해받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았을 때야.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화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더니 애들이 모르죠. 화나는 사람을 만나면 너 지금 화가 나? 왜 화가 나? 너 배고파? 너 내가 뭐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돼.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나쁜 학생이구나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화가 난 건 내가 지금 배고프기 때문이야. 내가 화가 난 건 내가 지금 슬프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내가 슬프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날 때도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지금 화나요? 엄마 지금 내가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엄마가 깜짝 놀라서 감동받아서 엄마 화가 풀릴 거야. 이랬더니 애들이 혼날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해봐. 안 혼날걸?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있는 모든 감정은 다 오라. 그렇게 한 거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이 감정의 엑스레이로 표현을 하고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날 이 학급에서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이전 시간에 한판 싸우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와, 이 싸움을 잠재우기는 어려웠는데 만약에 저는 내가 이 한 학급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그 싸움을 주제로 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 커뮤니케이션 장면 자체를 보여줘요. 근데 이날은 어떤 수업이었냐면 한 반은 저랑 수업하고 한 반은 원격으로 우리가 수업하는 거를 줌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누가 발표해보자 이런 거를 저는 잘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반 공간을 갤러리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반에 자기 사물함에 내 감정을 붙이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의 감정을 구경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알사탕이란 책을 읽었고요. 알사탕을 읽을 때는 사탕을 제가 가져가서 사탕을 한 봉지를 줬어요. 이런 알사탕을 줬고 알사탕을 먹으면서 요 지금 워크북에는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친구나 누구나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의 뭐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편지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좀 조용하게 운영되는 소그룹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써요. 그런데 요번에 그 다 학급들은 다 35분 수업 안에서 그걸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즉흥적으로 이 사탕을 주고 편지 쓰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탕을 입에 물고 요런 걸 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을 듣는 사탕 또는 무언가 사탕을 만든다면 어떤 사탕이 있을까 해서 사탕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시간에 교사가 앞자리에 서서 야, 내가 한 거 발표해 볼 사람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떤 하나의 것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누구를 발표시키지 않고 모두 다 일어나서 친구의 사탕을 구경하러 다닙시다 이러면서 조용조용히 하면서 막 이거는 책상이 이제 갤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펼쳐놓고 사탕을 구경하고 저는 그 시간 모든 아이들의 것을 다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 사탕이 어떤 사탕인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36명이 참여한 학급이지만 그 학급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는 매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각각의 아이들과 개별적인 소통을 다 이룬 거예요. 아이들은 전체 코칭을 받았지만 1:1 코칭이 되었고 또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들도 다 듣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만약에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선생님과 아이들과 일반적인 소통만 오고 간다면 아이들은 나는 검사 맞는 사탕을 그렸고 친구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아빠가 좋아하는 콜라 사탕을 그린 거예요. 이게 몇 개냐면 하나, 셋, 넷, 다 6개의 콜라 사탕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은 거고요.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포도 사탕과 딸기 사탕이고, 여기 얘는 이 돌고래가 뭐냐면 자기 애착 인형이에요. 애착 인형을 이렇게 사탕으로도 표현했어요. 얘가 이 전 시간에 자기 애착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탕에도 그게 등장하고, 뭐 친구의 마음을 아는 사탕, 뭐 여러 가지 사탕이 다 등장해요. 기발한 사탕들이. 여기 꽃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탕이래요. 얘는 어떻게 이런, 제가 하나 먹고 싶어요. 저는 꽃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 꽃의 마음을 아는 사탕이 있어요. 이렇게 사탕들이 있었고요. 또 역시 이런 걸 했고, 마지막 시간에는 모두에게 배웠어를 했어요. 여기엔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원래 생각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다 학교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 친구들도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이랑 같이 읽었어요. 그 그림책 읽는 기법 중에 앞에는 이제 엄마가 읽고 선생님이 읽고 뒤에는 애들이 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건 그러면 애들이 고양이에게 배웠어 이러면서 이제 같이 했어요. 뛰어넘는 건 강아지에게 배웠어. 이게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면서 앞에는 제가 읽고 뒤에는 아이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넌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산책하는 건 닭에게 배웠어. 배 깔고 낮잠 자는 것 아빠한테 배웠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꽃향기를 꿀 맛보는 거. 그랬더니 이걸 왜 맛봐? 막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숨는 건 토끼에게 배웠어. 막 이렇게 나와요. 개미에게 배웠어. 모든 사람에게 다 배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었어요. 나쁜 녀석을 물리치는 건 고릴라에게 배웠어. 어떻게 파워가 이렇게 세요? 그랬더니 너도 할 수 있을걸? 제가 그랬어요. 너도 할 수 있을걸? 다만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올빼미에게 배웠어. 나는 건 새에게 배웠어. 그때 어떤 애가 이거 위험한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위험해서 이 친구도 배우는 걸 포기했어. 그래서 그냥 노래를 배우기로 했대.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 나는 원래부터 배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다 여기 있다. 애들이 이제 이 문장 찾았죠. 그리고 어떤 애가 이랬어요. 이 사람은요 수학 선생님이고요, 막 국어 선생님이고요,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언니 천재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막 이제 아이들이 발견한 것들을 같이 또 얘기 나누고요. 네.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학급에서는 누구 닮았다, 이건 누구 같아요, 막 나는 얘 같아요, 막 이런 것도 찾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멋진 말도 있어요. 내가 놀기만 한다고 고양이에게도 강아지에게도 원숭이에게도 배우는 걸, 나는 생각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똑똑한 아이, 세상 모두에게 배우지 라고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거한테 배우는데 이거 배운다고 뭐가 똑똑해져요? 막 이러는 거죠. 일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랬어요. 이거 배운다고 뭐가 똑똑해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우리는 놀기만 해도 그게 공부였어. 그랬더니 놀기만 하는 게 뭐가 공부예요? 똥 싸고 우유 먹고 그게 뭐가 공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공부였어. 이렇게 잼잼잼하고 막 도리도리 이것도 공부였지. 그랬더니 에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놀기만 한다고 뭐라고 해?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 엄마가 등짝을 딱 치면서 너 왜 놀기만 해?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생겼다. 그랬더니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엄마, 제가 놀기만 한다고요? 저는 놀면서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 그랬더니 애들이, 어떤 애들은 좋아했는데 정말 똑똑한 똘똘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내심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놀면서도 배우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되게 치유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청소년까지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규칙과 룰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수업이지만 그것이 뭐 마음 성장, 뭐 치료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에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성장의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성장하면서 배워야 하는 그 나이에 배워야 하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룰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가 포함된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안전하다 느끼면서 성장을 해요. 무조건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해 하는 거는 공포예요. 공포. 얼마나 공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정한 룰을 정해주고 규칙 안에서 자유로움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하면서 창조적인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까지는 엄마한테 시키는 대로 해 또는 이렇게 쓰고 읽고 이런 것만 공부야 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아이한테 네가 무언가를 놀고 또 사물을 관찰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깔깔깔 웃고 이런 게 모두 공부란다. 그게 어쩌면 최고로 중요한 공부일지도 몰라. 선생님이 이만큼 살아봤더니 알게 된 건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였어.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이들에게 되게 뜻깊은 또 먼저 삶을 살았던 사람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르쳐 주는 건 너무 일방적인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만 그런 수업을 하실 때는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에서 나의 쓸데없는 욕구가 반영되지 않게 하셔서 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르쳐야 될 것들은 가르치면서 하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걸 할 때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이런 작업을 했어요. 아이들만의 나무를 그리면 돼. 근데 이 나무 작업을 하다 보면 나무가 결국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정말 자기의 존재를 표현해요. 되게 많은 자성애연이 이 책 뒷면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모두 다 같이 읽었어요.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그 문장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그 문장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나무 한 그루에 자기를 정말 마음껏 표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느끼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 나무가 너야 라고 얘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그 안내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걸 보면서 아이들의 성향이나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이런 걸 또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기 초에 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성예언 쓰기인데요. 이 자성예언 쓰기는 늘 할 때마다 어른들에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꼭 맞는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아이들이 작성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종이와 스티커를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선생님으로 또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으신지 한번 써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쭉 한번 보시고요. 이제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각자 그냥 쭉 보시면서 잠시 이것을 작성해 보는 시간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이들이 쓴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이걸 그 장애학급 친구들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내 안에는 스스로 치유할 파워풀한 힘이 있다. 이런 거 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두 학급을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한 학급에서는 제가 하고 한 학급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날은 제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다 아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강사로 가긴 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느닷없이 선생님들에게 요청하진 않았어요.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이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해야겠다 해서 선생님 제가 이것은 선생님에게 양보할 테니까 각급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커다란 서클을 만드시고 그 서클 안에서 한 명씩 자성예언을 외우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라고 했어요. 한 학급은 이렇게 의자를 치우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다른 학급은 이 선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성예언을 외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 굉장히 뿌듯했겠죠. 근데 저는 나는 아이들을 위해 왔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이 수업 한 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수업 전체의 영향이 나중에 하는 선생님의 수업에도 영향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걸 기대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이 교실 환경을 모두 이용하고 선생님도 또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써준 거예요. 선생님 너무 빨리 끝나서 너무 아쉬웠고 짧은 시간 동안 친구와 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과의 시간 재미 만점이었어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썼고, 저는 이 하트를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선생님들도 하나씩밖에 없죠. 저 같으면 이 하트를 저한테 안 줄 것 같아요. 아까워서. 근데 얘는 이걸 줬어요. 저한테. 얘도 이 하트를 하나씩 줬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봐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글씨는 다 틀렸지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너무 기뻤어요. 이 사주 여정이 이런 여정이 됐다는 게. 선생님이랑 수업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너무 쉬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너무 부족할 거다, 모를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첫 시간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사용하는 존중, 사랑의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장애학급 아이들이 눈이 또록또록해져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잠깐씩 오는 선생님들은 저 말고 진짜 넘쳐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그렇게 외부 강사가 많이 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매일 오는 거예요, 외부 강사가.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특별했다고 얘기해주고, 선생님도 되게 특별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마 존중받는 느낌을 아이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차도 아이들이 준비해줘서 선물로 받았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은 그거 한번 쓰시고, 나의 자성예언 쓰시고, 그리고 오늘 여정이 나에게 어떤 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음성장학교에는 많은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있으니까요. 이후에 또 참여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